지금부터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픈 R&D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 연구 개발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기고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 가서 듣고 보고 하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단계별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 개발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는 내부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구축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일단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하모니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커뮤니티는 특징이 2006년도부터 사실 리눅스 민트라는 배포판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베타 버전, RC 버전, 그리고 하모니카 2.1이라고 하는 것까지 2016년도에 배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주도해가지고 한 건 2017년도부터 이제 하모니카 커뮤니티 배포판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하모니카 뭐 ME 1.4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0 이런 버전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는 다르냐 같으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여러분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찾겠어요?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그것밖에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없겠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GitHub에 보면 익스플로러 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탭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픽이라는 걸로 찾을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일을 하는 뭉치들을 묶어져 있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탭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NS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을 알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소셜 임팩트가 있는 곳을 찾는 거고, 예를 들어 코드 품질을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클린 코드, 뭐 이런 린터 이런 도구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뭐 기계 학습이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계 학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특정 키워드나 특정한 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검색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요즘 잘 뜨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트렌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프로젝트 뭐냐? 그럼 텐서플로우 말고는 아는 게 없죠. 그럼 다른 것들을 검토해 볼 수가 없겠죠. 깃허브에 검색창에 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채널들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는 일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인기 있는 애들이 뭐냐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왜 가르쳐 주냐면, 다른 사람도 이 경로로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무엇에 노출시킬 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스포지넷의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소스포지넷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찾을 수도 있고요, 라이선스 유형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금방처럼 뭐 번역과 관련된 거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거다, 내가 쓰는 게 주로 자바 언어다, 그러면 자바 언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보는 거죠. 내가 PHP를 쓰면 PHP를 쓰는 거에 맞는 거. 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수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실제 이 데이터는 지금 올해 연도 데이터는 아니고, 내가 이 자료를 준비했을 때가 2018년도 말쯤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정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 수치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거든요. 깃허브에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전체 670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포지가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 이제 한 50만 개 정도가 존재하고요. 오픈 허브넷에 보면 또 47만여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깃허브에도 있고 소스포지에도 있고 오픈 허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교차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수치를 집계해서 나와 있는 통계적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깃허브에 어느 정도 저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왜냐하면 깃허브이 아닌 다른 깃랩에 공개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별도로 쓰고 있는 시스템에 공개해서 주소를 걸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대략으로 봐도
600만 개는 넘는 프로젝트가 일단 존재하는 게 이 상태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600만 개나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2명 이상이 한 프로젝트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협업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 49%예요. 50%는 혼자 저장소를 만들고 혼자 소스 코드를 올리고 해놓은 곳인 거죠. 그러면 2명 이상의 협업이 되는 곳이 절반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실제 인액티브한 애들과 액티브한 애들을 구별해 봤을 때 실제 인액티브가 7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혼자 개발하는 걸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걸 빼고, 자, 인액티브한 애들을 또 빼내. 그럼 실제로 커뮤니티라는 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이제 외국을 봤는데 국내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국내는 개발자 수로 보면 GitHub의 1.2% 정도 수준의 우리가 개발자 수가 있다. 커미터가 있다. 왜냐하면 GitHub에 있는 개발자 수가 이렇게 커미터 수는 약 4만 명. 국내에는 GitHub에 커미터를 하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개발자 수는 훨씬 많죠. 왜냐하면 개발자는 거기 레지스트를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수고, 그러니까 국내 개발자, 외국 개발자의 수로 봤을 때 개발자의 수는 한 1%, 1.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200여 개, 그리고 외국은 한 17만여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0.1% 정도 수준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아주 열악하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200여 개 중에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커뮤니티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개발자의 커뮤니티 수는 다시 여기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인 거예요. 10% 미만이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아주 적은 거죠. 한 20여 개 미만 손가락 안에 이제 꼽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R&D를 해서 프로젝트를 올린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키우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상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개척되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구과제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렇게 적잖아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 뭐 하모니카 커뮤니티를 하겠다. 하모니카 커뮤니티는 5년 동안 시간과 돈을 매일같이 때려 부은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글을 읽고 답변해주고 글을 읽고 답변해주고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해도 아직 개발자라고 얘기할 만한 애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몇 개월 해가지고 어떤 수준의 커뮤니티를 하려면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서 거기까지 전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그럼 어디 있나? 조금 전에 프로젝트를 찾아봤잖아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줬는데 커뮤니티는 어디 있냐 이거죠. 커뮤니티는 첫 번째 뒤쪽에 파운데이션이라고 붙어 있는 단체들에 가면 파운데이션의 아래쪽에 서브 그룹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중에 유명한 곳은 아파치 파운데이션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도큐멘트 파운데이션, 리브레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곳들, 그리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이클립스 여러분이 쓰는 개발 도구 밑에 묵혀져 있는 애들, 그리고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하는 FSF,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리고 리눅스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그리고 OSI라고 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일을 하는 파운데이션,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스택에 쓰이는 이제 제품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러한 파운데이션 안에 가보시면 파운데이션에서 취급하는 커뮤니티들이 일단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커뮤니티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한국에는 커뮤니티가 어디 있어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로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협의체 밑으로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을 모으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이제 안타깝게 아직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오픈소스 재단과 그리고 공개 소프트 협회 이런 애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밑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오픈소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 그룹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 밑에 이제 우리도 하모니카 커뮤니티라는 걸로 협력을 하자고 해서 얼마 전에 MOU를 하고 이제 움직였다고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이 아닌 곳에는 그러면 커뮤니티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이 아닌 곳에는 GitHub의 메뉴 안에 ORG라고 태그가 붙어 있는 의미는 커머셜한 회사들의 묶음 그리고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의 계정이 아니고 기업이 관리하는 종합 계정인 거죠. 기업이 관리한다는 말은 그 밑에 N명의 개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N명의 개발자란 결국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거죠. 왜? 회사의 개발자 묶음이 아니고 조직 내에 여러 개의 개발자 묶음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커뮤니티로 이제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소스포지라든지 어떤 오픈허브 이런 곳에 가면 기관이라고 표시된 곳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묶여져 있는 묶음이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밑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회사가 커뮤니티 활동을 저희가 어나운스를 하고 그리고 밖에 글로벌에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뭐 데이터 스택 X 이런 데 잘 모를 테고, 데이터 브릭스, 뭐 클라우데라, 글레이드 뭐 이런 데들 다 회사가 저희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인베슘이 하모니카라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지금 회사인 거예요. 자,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의 커뮤니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오픈스택은 이런 전 세계 글로벌에 이 점이 다 하나씩의 커뮤니티예요. 그 커뮤니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이 그룹이 만들어지는지, 코드를 기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트리뷰션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조직을 꾸미는 팁은 어떻게 되는지,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용자 그룹이란 뭘 말하는지, 자,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따라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야만 활성화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GitHub의 오픈소스 조직 안에 이제 검색하면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컬렉션으로 오픈소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 안쪽으로 들어있는 회사들의 목록이 쭉 이제 여러 개 등장하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에 일단 회사로 등록한 애들은 오픈소스를 하는 조직이 누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 어떤 걸 세일즈를 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게 우리 제품이 니네한테 유용하다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떤 회사에 무언가를 보내고 싶을 때 그 조직에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발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하고 단어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하는 여름 캠프예요. 구글 썸머 코드 같은 걸 이제 이루고 있는, 이거 하는 이유는 구글이 어릴 때부터 에듀테크 분야에서 기여를 하면서 선량한 기업의 이미지를 이제 계속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로 가거나 기업으로 갔을 때 결국 그대로 토양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닝을 이제 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구글의 크롬북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글은 커뮤니티 공동체에 오랫동안 돈을 쓰면서 우군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애플이나 MS는 그런 노력이 뒤처졌죠. 애플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없죠. 있거나 소규모로 하거나 이런 수준인 거죠. MS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구글은 학생들을 캠프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오래 운영해왔고 거기서 잘한 애들을 키우고 그럼 돈을 써서 스타트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온 애들 중에서 건져서 회사로 데리고 와서 일하고 이런 생태계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젝트에 맞는 오픈소스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느냐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의 보는 문서의 대부분이 구글 아니면 깃허브인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런 노력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챕터는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건 오픈소스 커뮤니티랑 이퀄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픈소스 방식을 쓰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결과물의 목적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잘못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모르니까 그냥 깃허브에 내가 만들어서 코드를 하나 올린 다음에 한 명 붙어서 리드미를 쓰면 되겠지. 자, 그게 과연 커뮤니티가 될까요? 그러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뭐예요? 이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가요? 여러분이 무언가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DC 인사이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여하잖아요. 내용도 올리고 댓글도 적고 퍼나르기도 하고 활성 사용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이 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네이버 카페에 게임을 오픈소스로 진행하는 카페예요. 여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일까요? 아닐까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맨날 보는 깃허브죠. 여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일까요? 아닐까요? 왜 깃허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깃허브 뭐냐면 절반 정도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제 절반이 왜 그러냐는 좀 이따 말해줄 거고. 자, 이런 거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일까요? 아닐까요? 여기는 커뮤니티. 그렇죠. 일반 커뮤니티라고 금방 생각했죠.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잖아요. 우리가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는 니아의 파스타 프레임워크 무슨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붉은색 동그라미를 친 영역들 때문인 거죠. 오픈소스 개발 모델을 보면 뒤쪽에 파란색으로 보여있는 영역은 사용자 커뮤니티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영역은 개발자 커뮤니티의 영역이에요. 이만큼.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모델은 사용자 커뮤니티와 개발자 커뮤니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움직이게 돼요. 사용자 커뮤니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기능을 요청하는 일, 개발자도 할 수 있지만 사용자도 하죠. 관리를 하는 일, 개발자도 하지만 사용자도 하죠. 프로젝트에 대한 이상적인 아이디어나 기능을 제안하는 일, 그것도 사용자도 하지만 개발자도 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패치를 제공하는 일은 개발자가 하죠.
그걸 구현하는 일도 개발자가 하죠. 아키텍처를 세우고 설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개발자가 하게 되죠. 그게 지속적으로 통합되어서 테스트되는 환경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건 개발자도 하고 사용자도 하죠. 이제 이 자료는 삼성 오픈소스 그룹에서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모델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아까 일반 사람들이 모여 있는 DC 인사이드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곳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있으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 두 가지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드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 됩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란 앞쪽에 있는 무슨 오픈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자원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뭘 배포하는데 우리만 써야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저장소를 잠궈놨어요. 로그인으로. 그걸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서 쓰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걸 나누어 줄 수 있고 일을 분산할 수 있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잘 되었다고 하려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이 역량이 누구? 커뮤니티의 프로젝트 구성원들로부터 계속 기여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면 커뮤니티가 없어질 거잖아요. 인베슈미 하모니카를 했어요. 인베슈미 망하면 하모니카가 없어진다면 그게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을 계속 넣으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어딘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모니카도 제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바른 모델로 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하는 업체들이 협력을 요구했을 때 차라리 커뮤니티의 멤버로 가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고정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같이 미래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고 그 그룹을 우리는 OSRB라고 리뷰 보드라고 불러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리뷰 보드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리딩을 하는 거예요. 다음 버전 출시는 언제까지 중요한 무슨 기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비슈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걸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려면 이런 요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고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걸 쓰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규제, 법적인 관리 체계로 사용이 돼요. 근데 앞쪽에 IT 거버넌스라고 붙으면 IT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느냐로 써요. 이 앞쪽에 커뮤니티를 빼고 오픈소스 거버넌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되면 커뮤니티 구성원들 안쪽과 바깥쪽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해 줄 건데,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프로젝트에는 각각의 참여 구성원들도 있고, 참여 구성원이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모델이 잘 정립이 된 채로 시작이 됐다면, 예를 들어 기능 A를 추가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고 만들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얻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갈 거예요 라고 투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하는 팀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의사소통이나 공유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델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무슨 기능을 제안했어요. 근데 왜 제 이야기는 안 들어줘요? B가 제안을 했어요. B가 제안한 건 왜 다음 릴리즈에 들어왔어요? 악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미리 선언이 되어서 OSRB에서 중요도를 판별하고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묻고 그 다음에 공개된 걸 릴리즈에 담는다. 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악유가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이런 일이 있고요. 거버넌스를 관리한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라이선스를 관리한다와 거버넌스를 관리한다를 시장에서는 막 섞어서 사용해요. 마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일은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라이선스의 준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거버넌스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사용돼요, 용어로. 거버넌스는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라이선스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소스 코드에 대한 바른 사용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전략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라이선스를 갑자기 LGPL에서 MIT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 걸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자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버넌스는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의사를 수용할 때 게시판에 등록되는 순서대로 일을 할 거야. 자, 이런 모델이라고 하면 조직이 일을 하는데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요 그림이 사실 이제 그 잘 식별이 되도록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공동체는 이 상태예요. 라이선스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거버넌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엉망이 되고 바깥쪽에 이걸 쓰려는 사람들도 엉망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어딘가 듣고 보고 컨설팅을 했고 잘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한 데들을 보면 라이선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있고 거버넌스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이걸 가져다 쓰는 바깥쪽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고 가서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공유되는 건지, 나가 기여하면 뭘 해주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잘 관리를 해야 결국 건강한 커뮤니티가 생태계에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조직에 이제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모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파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관리 체계 모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도 거버넌스 도큐먼트가 따로 존재해요. 멤버십은 어떻게 할지, IP에 대한 보안 지재권은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가 정할 라이센스 모델은 어떤 건지, 개발해 나가야 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구성된 웰 스트럭처드 어떤 커뮤니티들은 전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잘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섹션에서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드 멤버는 얼마나 있고, 기술적인 커미터는 어떻게 하고, 리더는 어떻게 뽑고, 그 안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는지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보이니까 온라인에 있는 페이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오프라인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오프라인 행사를 미드업을 할 거야. 그럼 미드업을 하는 주기가 있을 거고, 참여하는 게 있고,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닌지가 있을 거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있으면 그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브레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거버넌스 모델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관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반 기업이 임의로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참여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이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칙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얘기하겠죠. 우리가 커뮤니티를 하면 우리 커뮤니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는 뭐 광고 글을 실으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인 거죠. 하지만 광고를 허용해요. 원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룰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역할이라는 걸 정의해야죠. 어떤 사람은 게시판을 담당해요. 어떤 사람은 서버를 담당해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해줘요. 역할을 정의해서 분리해줘야 그 중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나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로 기여하겠다는 그 역할을 써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수니까 구조가 있어야 되죠. 누가 리딩을 해요? 밑에 의사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구조를 알아야지 내가 사용자로부터 개발자가 되고, 개발자 위에 메인 커미터가 되고, 그리고 메인테이너가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보드가 되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해줘야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많이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메인테이너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저장소에 코드를 많이 넣으면 메인테이너로 해주는 건지,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말해줘야 되죠. 3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커뮤니티에서는 퇴출합니다. 이런 게 정책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사람이 광고를 계속 올리겠죠. 스팸으로. 컴퓨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한테 잘랐어.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아니,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 것뿐인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줄짜리 광고를 막 이렇게 보냈어, 사이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광고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정보 공유야. 그거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가치 없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걸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커뮤니티 중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커뮤니티 중에 일부 빅마우스가 등장해가지고 온 게시판을 도배해서 커뮤니티가 사장되고 나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잘 말해줘야 돼요. 하모니카 커뮤니티는 누구 거예요? 하모니카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거는 누구 거예요?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글을 적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쓴 기술 자료를 다른 사람이 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모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기여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한 동의가 없겠죠. 그래서 커뮤니티들에 보면은 CLA라고 부르는 협약을 해요. 커뮤니티의 라이선스를 어그리먼트 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는 어떤 기여를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사용될 거예요 라고 하는 과정을 주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어떤 채널에 어떻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게시판에 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슬랙에 저 개발자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류하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 뽑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커뮤니티한테 물어본 사람이 아닌데 뽑았어. 그러면 내가 커뮤니티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 무언가 좋은 방향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외에도 땡땡땡이 있지만 공통 분모로 이러한 엘리먼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커뮤니티를 앞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죠?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점검하려면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빠진 문서는 뭐고.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커뮤니티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쉽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왜? 리드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기여자들 써 있는 거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금방 내가 말한 것들이 없는데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활약하는 회사일수록 그런 게 잘 준비되어야만 되는 거고, 그걸 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투명하게 할 때 쉽게 멤버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구성이 돼야 회사한테 파트너십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해봅시다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게시판이나 이런 형태로는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거버넌스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알려줄 거예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즉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모델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축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하나는 이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모델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몇 개 적었어. 사용자가 코드로 기여한 게 몇 개야. 이슈로 제공한 건 몇 개야. 그러한 것들을 숫자를 카운팅 해가지고 실제 이 공식적인 데이터,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마랑 메리토크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의 유형들이 몇 가지 군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 딕테이터, 독재자 방식. 하지만 베네볼런트니까 이런 방식은 프로젝트의 선의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리누스 토발즈. 커널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묻지 않아. 내가 결정한 기능을 내가 다음에 릴리즈 하는 거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제 방식의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Y축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성당 방식을 쓰느냐, 시장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성당과 시장이라는 거 이제 오픈소스를 하면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 방식을 쓴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개발자가 다 뛰어들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여를 하고 그 안에서 잘 식별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성당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코어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걸 배포해요. 코어 멤버들만 커밋을 할 수 있고 메인테이너의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픈소스 이러면은 뭐 누구 다 참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막스 같은 경우 VI 같은 편집기거든요. 이막스는 코어 팀에서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예요. 개발자로부터 뭘 받아서 그걸 반영하지 않아. 리눅스는 독재 스타일로 운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형태예요. 아파치 HTTP,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서버 아파치, 이 경우는 커미터를 뽑는 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뽑고, 기여하는 것도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해서 기여하면 단계를 올라가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 HTTP 프로젝트는 그런 거버넌스를 따르지만 모든 그 안에 프로젝트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ODT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수를 받지 않고 코어 그룹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만 이렇게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우분투가 이제 중간에 있죠. 우분투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구조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분투는 출발할 때 출자자가 10억의 자산을 냈어요.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자해서 시작됐어요. 지금 영국령 안에 있는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회사죠. 캐노니컬이.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는 당연히 출자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 팀의 구조로 보면 우분투 코어 팀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A, B, C, D 팀이 있는 거예요. 코어 팀은 이런 형태로 움직여요. 어플리케이션 팀들은 각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모여서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10억을 낸 사람이니까 내가 의사결정권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50%의 의결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50%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음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자의 50% 승인과 커뮤니티의 승인이 합쳐져야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을 쓰느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개의 모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쓰는지는 정하고 프로젝트를 해야 그 프로젝트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라이선스도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 거버넌스도 관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거버넌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 이러한 모델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쯤에 있겠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어떤 거버넌스가 되냐?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현재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이죠. 코어 팀에서 만들고 의사결정도 코어 팀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커뮤니티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더 많은 방식의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거든요. 내가 활동을 많이 했으면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게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놓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높은 의결권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 당연히 참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커뮤니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한 메리토크래틱 거버넌스 어떤 이 모델의 예가 이게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예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시작해요. 그러면 기존의 멤버들 있잖아요. 그럼 인정을 하는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올라가죠. 인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개발자가 우리 슬랙 채널에 들어와서 뭐 매주 단위로 코드 패치되는 내용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얘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인정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맡겨볼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한을 주겠죠. 리더십을 획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얘를 투표를 걸어요. 투표를 걸면 플러스 1 또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투표를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커뮤니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의견 없으면 0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결과를 공개해주고 공개해준 걸로 이렇게 보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누구는 이제 컴퓨터를 하는 게 좋겠다. 누구는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모든 어떤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하는데 이제 키팩터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런 게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인베슘이라는 회사 혼자서 하모니카 커뮤니티를 하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커뮤니티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참여와 지속적 지원이 잘 되는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된 거버넌스가 있어야 돼요. 마켓을 리딩하는 사람들의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커뮤니티가 약해. 제한적으로 지원이 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마켓이 확장되고 리딩이 되려면 이렇게 가겠죠. 스트롱 커뮤니티의 어떤 지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커뮤니티에서 막 활발하게 뭐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런 지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자 가이드 뭐가 부족해요 하니까 그 애가 참여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되고 요것보다 더 프로젝트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업계 전체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오픈스택, 리베로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고 어디로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알려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라고 하는 방향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했다면 이게 좋은 어떤 자료가 된 거고 다른 사람들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거버넌스 모델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면 실제 성숙도가 다를 뿐이지 시작할 때부터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오픈소스를 잘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는 규모가 작던 뭐 크던 시장에서 힘이 있던 없던 누구에게나 필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그러면 성숙도라는 게 그 어떤 대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방 규모가 작던 크던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을 때는 작은 거에 맞는 게 있고 클 때는 큰 거에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프로젝트의 성숙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성숙도는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랭킹이 나오는데 오픈허브의 랭킹을 살펴보시면 이런 형태로 또 나와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근데 또 다른 뷰로는 이렇게 나와요. 가장 활성화된 프로젝트. 또 다른 뷰로는 가장 활발한 컨트리뷰터가 있는 프로젝트. 각각 프로젝트가 탑 1에 가는 어떤 내용이 다 틀리죠. 그 이야기는 성숙도라는 건 다양하게 측정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보면 오픈소스 머튜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모델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로 물어본 거예요.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나를 물어본 거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조사 결과 베이직 레벨 그리고 중간 레벨, 고급 레벨인 3개의 레벨이 식별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베이직 레벨에서 해야 하는 것 중간 레벨에서 필요한 것 더 고급 레벨에서 필요한 걸 사람들이 수집한 거죠. 집단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프로젝트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 프로젝트 정도면 성숙하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문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표준들 어떻게 되는지 있어야 되고, 테스트 계획을 품질 있어야 되고, 라이선스에 대한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버그와 커밋을 한 숫자들도 공개해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유지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트 1, 파트 2 이것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사항도 관리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크게 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기본적 레벨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하모니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젝트가 이 중에 이 정도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는 글로벌에서 쓰이는 오픈소스 머추리티 모델의 베이직 레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여러분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쓰는 사람이 많아요. 다운로드가 많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많은 R&D 계획서들을 내가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이렇게 써. GitHub 스타수 몇 개, 다운로드 몇 개.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지 커뮤니티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GitHub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CMMI와 비슷하게 5개의 단계를 끊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애드혹 단계냐, 관리가 되고 있는 단계냐, 정의가 되어 있느냐, 측정이 되고 있느냐, 최적화가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5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GitHub은 요런 정도 모델의 성숙도 단계가 있다. 그 조직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단계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요 모델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어떤 순위를 먹이기 위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이제 내용을 봤는데, 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어떤 거는 프로젝트의 어떤 이런 구글 스코어, 검색했을 때 뭐가 나타나는 어떤 트렌드 스코어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잡 포스팅, 일하는데 많이 거론된 단어, 리크루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랭킹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그 분야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랭킹을 넣기도 하고요. GitHub은 GitHub이 가지고 있는 순위는 물론 리눅스가 100이죠. 왜냐하면 리눅스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뽑고 가장 파워가 센 커뮤니티니까.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뷰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여기 1등이 이거 틀리잖아요, 순위가. 여기 1등이 여기서는 5등. 이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성숙도 모델을 몇 가지 이것도 보여줬고 이것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준들을 통해서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2016년도에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한 표준이에요. 그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의 성숙도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지침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파스타를 선정할 때도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점수 주고 평가해서 결국 지금 파스타가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오픈스택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자,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능성 부분, 이식성 부분,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커뮤니티, 라이선스 이슈, 고객 충실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세세 항목으로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을 어떻게 잘 준수하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 프로젝트는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등재된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성 및 성숙도 평가 지침에 예? 측정 결과 몇 점입니다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썼던 게 하모니카 소개 자료에 우리는 하모니카 프로젝트가 91점인 거죠. 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했으니까. 이 항목들에 맞는 걸 다 넣은 거. MySQL 같은 경우가 지금 90점대, 80 몇 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어디에 쓰냐 하면 이걸 써가지고 파스타 선정하게 했어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선정을 할 때 실제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표준이고 그 표준을 이 중에서 필요한 걸 뽑아. 그러면 기능적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유닛 테스트를 하고 성능이나 보안에 대한 건 어떤 비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다른 거 적용성에 대한 건 서베이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 결과를 모아서 프로젝트 A냐 B냐를 선정할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파스타를 그걸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챕터는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면 오픈소스 성숙도 모델이랑 표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쓰면 여러분들이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표 자료에서 저희는 프로젝트 성숙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을 썼고요. 이런 표준에 뭐를 따라서 해보니까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그 표현을 써서 저희가 91점이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쪽은 오픈 R&D의 커뮤니티 실제 구축 부분이에요. 앞쪽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처음에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쭉 이제 진행하면서 개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지 바깥쪽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이제 말해줬다면 뒤쪽은 실제 오픈 R&D 개방형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에서 진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커뮤니티를 구축하라고 미션을 준다고 해도 뭘 할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 오픈 R&D의 커뮤니티 구축을 실제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게 좋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식은 기존의 커뮤니티가 존재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활성화할 기반이 존재하니까 이 분야에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반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클라우드 기반 검색 엔진 쓰는 커뮤니티가 이미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조인하는 게 맞는 방법인 거죠. 이걸 독립적으로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커뮤니티 활성화된 사람들은 나의 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미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활성화 기반이 존재할 때는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써야 돼요. 기존의 커뮤니티에 협력자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로직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뭐 커뮤니티가 없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일을 한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처럼 플랫폼을 완전 통째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커뮤니티가 없겠죠. 뭐 이제 새로운 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유사한 그룹의 커뮤니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해서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독립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면 훨씬 힘들고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만들 때도 그런 방향을 고려하는 게 첫 번째여야 되고, 무조건 제가 어떤 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면 무조건 새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 끝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만든 걸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해서 많은 수를 모으겠어요. 이렇게 적어와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잘 되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퍼다 날라줄 이유도 없고 이게 월등히 뛰어나지 않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건 바로 활성화의 기반이 존재할 때 이걸 잘 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R&D를 하다 보면 뭐 처음 보는 분야의 신기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적절한 커뮤니티가 없어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 개발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술의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를 연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R&D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사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쓸 거고 어떻게 해나갈 거라는 걸 요구를 만들고 설계하게 되죠. 기술을 정립하는 거죠. 실제 뭘 할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로 하게 되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단계로 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프로젝트가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R&D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성공한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계로 구축이 필요해요라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그 프로젝트를 공동체랑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로 해야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립하는 단계가 지나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예요. 깃허브에. 그러고 나서 커뮤니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 방법이 맞았다면 이 방법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계속 나와야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스테이지가 시작이 돼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에코시스템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앞에 거는 뭐냐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그냥 인하우스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픈소스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때 커뮤니티가 되면 좋겠지. 근데 그 단계가 되면 이미 완료 보고할 때가 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커뮤니티를 준비하기까지는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활성화되는 데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하는 거야. 그러려고 만든 계획이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준비한 커뮤니티가 있고 오픈소스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테크니컬 스테이지에 에센셜한 기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공식 웹사이트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알리는 공식 웹사이트. 근데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깃허브 저장소를 만들죠. 그렇게 하잖아요. 깃허브 저장소에 리드미를 적죠. 그렇게 하잖아 실제로. 근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깃허브에 소스 코드가 있는 저장소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면 돼요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스 코드를 공급해야 되니까 저장소가 준비되는 거죠. 자, 두 개가 있어. 근데 정적이잖아요.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링은 여기로 보내세요. 준비를 하는 거고. 근데 의사소통을 해서 뭐 일주일 있다가 해도 대답이 없을 수 있으니까 직접 실시간 할 수 있는 실시간 채널을 여기를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고. 근데 쓰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발견했으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그를 여기다가 알려주세요.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 여기다 알려주세요라는 게 기본 에셋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의 목적은 라이선스를 잘 관리하는 컴포넌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사용자가 없으면 그게 커뮤니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라이선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제품에는 이런 게 있어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고, A 컴포넌트 모듈이 있고, B 에디터기 가져온 게 있고, 이런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막 나눠지죠. 그러면 그것들은 라이선스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얘는 무슨 라이선스예요? 얘는 무슨 라이선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에 카카오톡을 열어가지고 사용 중인 오픈소스를 열어보면 거기 안에 목록이 나오고 무슨 라이선스를 쓰고 있어요를 다 규제하고 다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식별하고 무슨 라이선스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잘 정리하는 게 첫 번째여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여야 되죠. 잘 동작하는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앞에 잘 동작하는이 붙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동작하는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가지고 간 사람이 쉽게 빌드하고 쉽게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웹사이트에 기능이 50개가 있어요. 50개의 기능이 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쓸 수가 있어요? 힘들겠죠. 내가 그 사이트를 가지고 가서 비슷한 커뮤니티를 만약에 만들고 싶은 어떤 묶음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왔는데 기능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 알려주니까 쉽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해볼 수 있는 데모가 존재해야만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 CMS 같은 프로젝트를 해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해서, 그럼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관리 도구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제공되는 게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 좋겠죠.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쓴다고 했을 때 필요한 어떤 적용 사례, 다른 데도 쓰고 있어요. 또는 서드파티 도구들이 쓰려고 하면 뭐를 어떻게 붙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요런 얘들이, 요런 거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어떤 사이트, 커뮤니티지만 커뮤니티에 GitHub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코드에 대해서 자기 소스 코드에 어떤 커밋이 일어나고 뭐 하고 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게 돼 있고, 물론 이제 개발 워크 플로우가 있어가지고 투명하게 알려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는 뭐 잘 알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가입해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꾸미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우리 IRC 뭐 슬랙 이런 채널 좀 쓸 수 있고, 이슈 트래킹 할 수 있는 데고. 그 두 번째 스테이지 이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금방 사용자들을 위해 준비를 했잖아요. 두 번째 스테이지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필요한 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문서 관리 도구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가져가서 쓰는 것만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스테이지에서는 협력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협업이 가능한 도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릴리즈가 될 마일스톤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어요를 보여줘야 기여자가 지금은 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날 때 무언가 들어와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로 치면 무슨 게시판에 어떤 항목들을 하나 두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항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닌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커뮤니티들을 보면 오픈 BB처럼 포럼 형태로 박스 위에 있고 위에 이쪽에 숫자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적으면 스레드 밑으로만 달려있는 형태. 근데 우리는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그게 없죠. 사람들이 토픽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토픽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나눌 이야기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럼이라는 게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과 자동화된 빌드가 제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픈소스 커뮤니티 단계에서는 이 코드를 이제 우리만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간 놈이 뭔가 작업해보고 기여하고를 해야 돼. 근데 가지고 온 소스 코드가 빌드 되는 건지 제대로 된 릴리즈인지 마스터에서 들고 온 게 안전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도 코드를 못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겪잖아요. 깃허브에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왔어. 최신 마스터본을 가지고 와서 빌드가 안 돼. 근데 릴리즈된 버전의 태그를 들고 와. 이거는 빌드가 돼.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가 릴리즈 할 때 된 버전만 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스테이지에서. 이 스테이지의 목적은 잘 구성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제를 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목표가 바로 이 웰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거버넌스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걸 목표로 잡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는 누구나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잘 구축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단계는 좀 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도 손을 댈 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커뮤니티의 구조를 일단 식별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쓰는 유저가 액티브가 있고 비액티브가 있으니까 그 애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자들도 약간 관심이 있는 애가 있고 활성화된 놈이 있고 커밋을 하는 놈이 있고 코어 팀이 있고 단계가 막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비해서 프로젝트는 어떻고 라이선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트래킹은 어떻게 하고 코드는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잘 설명을 해서 구성한 어떤 커뮤니티의 포탈을 제공하고 그 채널이 만들어져야 모집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스테이지까지는 이제 만드는 걸 항상 제안을 해요. 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의 샘플들인데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소스 코드는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모니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지시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적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은 나와야 돼. 메뉴는 바꿔야 돼.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제로보드 게시판이 있는 데를 그냥 커뮤니티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측정을 하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지금 바꿔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전체 방문자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이런 답을 못 찾을 때 지금 제가 해주는 어떤 교육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의 샘플을 보면 디벨로퍼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커미티는 어떻게 돼 있고 기여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라이선스와 법적인 이슈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버전 컨트롤은 이걸 쓰시면 돼요. 웹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 컨텐츠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릴리즈는 어떤 주기로 이루어져요. 이슈는 어떻게 관리되고 메일링은 어떻게 운영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개발자에게 안 알려주면 물론 다른 내용이 더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알려줘야만 개발자들이 참여할 때 뭐 읽어보고 그럼 어디다가 뭘 내면 되겠구나는 투명하게 알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참여하지 않아요를 탓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놓고 개발자가 안 늘어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다른 구축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컨설팅도 아무도 안 해주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국내 인프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 그래도 오픈소스를 하는 전문가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클립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문서를 협업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협업도구. 누구나 권한만 있으면 공동으로 수정하고 편집하고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주로 위키 같은 거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위키를 제가 처음에는 젠킨스 같은 데 붙어 있는 위키들을 썼어요. 요즘은 뭐 노션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컨플루언스는 그 버전을 관리하는 문서 버전 관리라든지 위치 편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검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뛰어나고 클라우드형도 좋고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스테이지에서 아까 막 테스트 되고 항상 돌아가는 놈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소프트웨어의 퀄리티에 대한 걸 가시화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 소나큐브가 지금 붙어서 다 정착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품질 게이트를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수준이 아직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렵지만 가면 도움이 되는데 그 어렵지만이라는 단계를 지금 못 넘는 거죠. 어렵지만을 넘어야만 이제 이런 유용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다음이 쉽게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로드맵 이제 구성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어떤 할 일들은 뭐고, 그룹들마다 실제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는 이런 거예요를 알려줘야 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컨트리뷰터도 있고, 뭐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뭐 개발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룹에서 뭐 기술적 이슈가 생기면 누가 하고, 뭐 라이선스 질문이 오면 누가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워크플로우가 투명하게 잘 보일 때 쉽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커뮤니티 들어갈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한테 뭘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지 혼자서 막 하는데 그 커뮤니티 내가 발을 쉽게는 못 넣죠. 하지만 입구로 들어가는 게 잘 보이면 금방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컨트리뷰션 하는 프로세스들도 잘 넣어놔야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런 순서로 머지는 어떻게 하고, 풀 리퀘스트는 어떻게 하고, 내가 뭐를 가져가서 프로젝트에서 뭘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어떤 프로젝트를 뭘 가져가서 뭘 해볼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고, 포크를 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 전에 머지 하기 전에 뭘 준비해서 충돌을 막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풀 리퀘스트를 하는 법도 알려주고,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개발자들에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섹션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이제 2개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템플릿은 그 자비로운 어떤 독재자 스타일 거버넌스에 쓸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뭐냐면 이제 영국 정부가 이걸 좀 미리 했거든요. 이런 걸 OSS 와치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면 여기서 그런 모델이 하나 있고요. 이런 거는 메리토크래틱한 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에서 쓸 수 있는 문서의 세트들, 이제 이런 게 존재해요. 하지만 뭐 꼭 이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준비할 때 구축해야 되는 요 5가지 정도,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는 사실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단계인데, 이때에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제품이 브랜딩 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기업들이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올 때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내가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게 오픈 스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 거하고, 뭐 B사에 만든 무슨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픈 스택을 활용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랑 B사에 뭐뭐 아무개를 썼습니다라는 건 다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분투에 뭐를 만든 문서랑 다른 걸 쓴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합된 로고, 컬러,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개 프로덕트, 그리고 뭐 일관된 스타일, 이런 걸 다른 제휴사들이 쉽게 가져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로고 따로 주고, 우분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컬러셋 따로 주고, 스타일을 쓸 수 있는 가이드를 따로 줘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뭔가 협력하는 파트너사들은 이걸 쓰세요라고 제안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군들을 만들면서 커뮤니티 참여하게 돼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포팅 시스템이 준비돼요. 이 리포팅 시스템에는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상시 리포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여자들이에요. 그 말은 스폰서십을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안 알려줘. 그러면 이게 뭐 회계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활동을 어떻게 추적해서 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시 기업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를 교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 이제 프로모션 툴들이 있는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그리고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도구,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해서 A라는 파트너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파트너가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은 뭘 알고 싶어? 가입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추이를 어떻게 줄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쪽에 가입해서 매월 뭐 연간 1,000만 원을 주세요 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낸 효과가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프로모션을 분석하는 툴과 프로모션 도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는 약간 비기술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의 목적은 바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마켓을 확장하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회사가 있고, 제품을 이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과 들어있는 플랫폼에서 또 다른 일을 하는 회사가 있죠. 전체가 다 아우러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들고 가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제품을 놓고 교육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이 깔린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층에 맞는 파트너사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마다 조직의 전략이 다를 거잖아요. 비즈니스 전략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교육에서 준비한 게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맞는 교육을 할 거예요 라고 했어. 그러면 하모니카가 출시될 때 출시 제품에 인공지능에 맞는 무언가가 같이 들어가줘야 보조를 맞출 거잖아요. 그럼 교육은 그걸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못 따라오면 이 사람은 여기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파트너십이 형성돼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트너 조직의 전략을 잘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 파트너들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같이 홍보가 돼야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예가 뭐 코드 베이스 시스템은 아파치에 있는 거고, 여기 우분투 브랜드 SS예요. 우분투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아이콘 셋, 컬러, 협력업체들이 쓸 수 있는 로고, 그리고 공식 상표, 바탕화면에 쓸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멤버가 됐을 때 연간 얼마 어떻게 하는지, 기업 멤버들,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곳에 좀 잘 되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사들이 트레이닝 분야다, 또는 뭐 배포판을 가지고 어떤 적용하는 분야다, 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다, 또 뭐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컨설팅이다, 뭐 다른 제조 벤더다, 이 애들에게 각각에 맞는 그 협력 업체들이 누군지, 거기에 있는 사례들이 어떤 건지 그걸 다 제시를 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생태계를 구축할 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오늘 알려준 자료들은 이게 한 1시간 반 좀 했을 텐데 내용이 워낙에 많아요. 실제 이 내용이 한 120장 정도 되는 내용인데 빨리 지금 줄여가지고 한 건데, 실제 이 과정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펜덕스로 넣어있는 첨부 파일 문제들 보면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빌보드 JS 같은 경우는 14일 만에 깃허브에 1000개의 스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참고하기 좋은 레퍼런스인 거죠. 무언가 R&D를 해서 깃허브에 무언가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앞쪽의 내용들도 좀 비슷하고 좀 중복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풍부한 예제, 충실한 문서, 이게 두 개 핵심이에요. 필요하면 동영상은 이제 주소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도움이 될 만한 건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앞쪽에서 지금 다 설명을 이제 해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자료들 중에서 삼성에서 얘기하는 이제 10개 스텝, 오픈소스를 이제 시작하는 거에 10개 스텝, 그리고 뭐 기술 커뮤니티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런 이제 링크들을 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이제 툴킷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돕는 도구들이 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지라 스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틀라시안 스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놓은 이유가, 요렇게 쓰는 스택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글로벌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태스크를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준 거고,
이거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뭐 젠킨스랑 묶여져 있는 어떤 기술 스택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이제 스택이 유리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오픈소스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알려주고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교육 끝이에요.